저 사진 속 남자는 제 남자친구예요. 어? 3년 사귀었고 올해 말에 결혼할 거예요. 31살 새로 입사한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제 완벽한 커리어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 직원의 책상 위 작은 액자 하나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완벽한 남자를 자랑했지만 한 가지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미래의 남편감이라 자랑하는 그 남자의 법적인 아내가 바로 그녀의 새로운 상사인 저라는 것을. 그녀는 제게 행복을 과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증거를 스스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배신 앞에 그녀는 과연 어떤 복수를 시작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 정거장을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이것은 제 완벽했던 인생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 나고 가장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동료의 책상 위에서 제 남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죠. 이분 누구예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3년 사귀었고 올해 말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새 회사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침착해야 한다고. 32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제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서울에서 떠오르는 IT 기업인 미라클테크의 시니어 마케팅 팀장으로 막 부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업계의 전쟁을 겪었고 수십억 원짜리 기획안을 지휘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과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저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책상은 반투명 유리 파티션 옆에 있었고 그 너머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순한 외모에 부드럽게 웨이브진 긴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과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친근함에 누구라도 쉽게 경계를 풀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박서연 팀장님 맞으시죠? 저는 저희 팀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최유진입니다. 미라클 테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가워요, 유진 씨. 앞으로 잘해봐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악, 예산 재검토, 시장 자료 분석, 팀 미팅 일정 수립 등. 하지만 제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최유진 씨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예뻐서도 그녀의 미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책상 왼쪽 구석, 작은 화분 옆에 놓인 액자 때문이었습니다. 은색 테두리의 액자는 주인이 매일 정성껏 닦는 듯 조명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 잘못 볼 리가 없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셔츠를 입고 익숙하게 비스듬히 웃는 미소, 왼쪽 뺨의 보조개,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 그는 김민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부엌에서 제게 라면을 끓여주고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내일 첫 출근인데 힘내 여보라고 말해주던 그 남자. 그 사진에는 제 가슴을 옥죄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고 있는 셔츠는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것이었고 자세히 보면 그의 등 뒤로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마친 후 남편과 함께 휴가를 떠났던 제주도의 해변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원래 저희 집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액자에 넣었기에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지금 제 새 직장에 젊은 여직원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진실처럼 제 눈앞에 떡하니 말입니다. 귀가 멍해지고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가 발끝으로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쓰러지진 않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기 방어적인 반사신경처럼 노트북에 의미 없는 글자 몇 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로 온 사람처럼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옆을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 이 사진 속 남자분 되게 멋있네요. 누구예요? 최유진 씨는 마치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건드린 듯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소중한 물건을 만지듯 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팀장님. 저희 3년 사귀었어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일할 때 힘내려고 회사에 가져다 놨어요. 올해 말에 결혼할 거예요. 저는 3년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돌처럼 제 심장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 저와 김민주는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4년 차부터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장 뒤로 감정을 숨기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누가 봤더라도 그저 평범한 직장 내 대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 곧 신부가 되시네요. 축하해요. 네, 너무 떨려요. 최유진 씨는 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약지에는 사무실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가임을 알 수 있는 반지였습니다. 날카롭게 커팅된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칼날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지난달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멋진 결혼식을 해주고 싶대요. 강남에 있는 큰 호텔에서 피로연을 할 생각이고 지금 웨딩드레스 보고 있어요. 목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제게 과시하는 건 질색이라며 사랑은 다이아몬드로 측정하는 게 아니니 프로포즈 반지는 단순한 게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가 우리 부부의 취향에 맞는다고 했던 얇고 심플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소박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과시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 과시를 다른 사람에게만 해줬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남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민준이요. 최유진 씨는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해요. 엄청 능력 있어요, 팀장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야근이 잦긴 한데 저를 정말 아껴줘요. 저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민준, 내 남편, 바로 어젯밤 이번 주는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거라고 말했던 그 남자.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내 이마에 키스해주던 그 남자. 저는 제 자신이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적당한 호기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업계 컨퍼런스에서요. 그 이가 연사였는데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최유진 씨는 마치 꿈에 그리던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처음엔 좀 차가웠는데 제가 계속 다가가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게 만든 사람이래요. 안정적인 정착. 그 단어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이미 그와 안정적인 정착을 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눈이 붉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 한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가 회의가 늦어진다고 핑계를 댔던 수많은 밤들, 회사에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순간들,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말했던 주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가끔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를 믿었기에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지붕이 저절로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를 믿었습니다. 최유진 씨가 갑자기 저를 보며 물은 질문에 제 심장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 팀장님,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책상 위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김민준의 미소는 그가 제게 보여주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둘로 셋으로 나눌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진짜처럼 온전해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7년 됐네요. 최유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은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7년이요?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럼 지금은 감정이 좀 무뎌지셨겠어요? 7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오기 쉽다고들 하던데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얇은 칼날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명이 저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7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온함도 행복의 한 종류죠.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니까요. 최유진 씨는 네 하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기획안, 예산 항목들, 실행 계획들이 떠 있었지만 제 머리는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방금 스위치가 켜진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달려가 액자를 빼앗거나 누군가의 뺨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등을 곧게 펴고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손톱이 손바닥 살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내야 해. 잠시 후 경영지원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현 팀장님, 강 이사님께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잠시 회의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유진 씨의 책상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가끔 사진을 힐끗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금속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에 잘 맞는 회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색의 립스틱, 날렵하게 그린 아이라인.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성공한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제 인생이 액자 하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평소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해지지 마라, 들키지 마라,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7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약 김민준이 제 등 뒤에서 두 번째 인생을 꾸릴 수 있었다면 저 역시 무언가를 꾸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계획을, 그 계획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야근이라는 두 글자를 순진하게 믿는 아내가 아닐 겁니다. 저는 진실의 끝까지 파고들어 제 것을 되찾을 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회사 안에서가 될 겁니다. 새 회사에서의 첫 회의는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앞에는 시장 데이터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주위에는 새로운 동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품 홍보 전략, 미디어 예산, 다음 분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가끔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제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유진 씨의 책상 위 사진과 3년 사귀었어요 라는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3년. 그 숫자는 제 7년의 결혼 생활을 가로지르는 긴 흠집처럼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강 이사님이 남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현 팀장님, 문제 파악이 정말 빠르시네요. 예전에 서울 본사 대기업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경험이 많으시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팀에 적응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 이사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리 팀이 젊긴 해도 일은 꽤 잘합니다. 곧 파트너 그룹에서 새로운 투자 자문위원이 오실 겁니다. 꽤 중요한 분이라 아마 팀장님도 그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덧붙여 물었습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아마 다음 주쯤일 겁니다. 저도 직접 뵌 적은 없고 경영진에게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야 제가 노트를 하도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목표는 단 하나,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오해가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에 매달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최유진 씨가 열심히 컴퓨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여전히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마치 자기가 방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점심때 저희 팀은 보통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먹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는 척 했지만 손은 다른 창, 바로 SNS를 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계정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2년 전 강릉 여행에서 찍은 저희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있는 남자가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은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사진, 컨퍼런스 사진, 투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인용구들, 다른 관계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고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2달 전의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금융 컨퍼런스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아래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을 단 계정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김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명이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제게 파트너사와 회의 때문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빡빡한 일정에 건강 잘 챙기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는 여기 이 서울에 있었고 군중 앞에 서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저 여자가 선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냉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차근차근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첫 출근. 괜찮았어, 여보? 저는 그 글자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이었다면 아마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답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글자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괜찮아. 그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파트너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파트너 미팅, 그 세 글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일 열심히 해.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12시가 되자 팀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백반집은 회사에서 몇 분 거리의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공간, 나무 테이블과 의자, 고소하게 풍기는 음식 냄새.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저도 대화에 참여했지만 제 관심은 여전히 최유진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많이 웃었으며 가끔 민준 오빠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언급했습니다. 그이 정말 바빠요. 금융 쪽이라 항상 프로젝트에 치여 살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시간을 꼭 내줘요. 한 동료가 미래의 남편이 그렇게 능력이 좋으니 편하겠다라고 놀렸습니다. 최유진 씨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여의도? 김민준도 제게 그곳에 아파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임대를 주거나 자산 보유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삼켰지만 목구멍에서 까끌까끌하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맞은편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 속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남자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다시 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충격보다는 다른 감정, 바로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프로젝트 자료를 읽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조용히 별도의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방금 알게 된 정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교제 기간, 컨퍼런스, 아파트 구매 계획, 여의도,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는 빠르게 지나갔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유진 씨도 일어섰습니다. 팀장님,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전 버스 타요. 전 택시 탈 거예요. 네. 그럼 내일 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붐볐고 차들은 얽혀 있었으며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파트너 만나러 가는 길이야. 저녁 먼저 먹어. 저는 눈앞의 차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첫 출근이라 피곤할 텐데 일찍 쉬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3년 동안 내 등 뒤에서 두 번째 인생을 꾸려왔다면 진실은 분명 오늘 내가 본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혜 변호사. 아직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증거, 시간, 돈, 모든 것을. 만약 이 결혼이 배신당했다면 저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가 저희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노란 불빛이 돌로 포장된 길 위로 쏟아져 내렸고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행복한 가정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돈을 지불하고 천천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면이 있는 직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라 좀 피곤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를 16층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의 익숙한 향기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고른 회색 소파, 민준 씨가 좋아했던 오크 원목 테이블, 그리고 몇 년 전 속초 여행에서 우리가 함께 샀던 거실의 풍경화까지. 7년의 공동생활로 지어진 집, 모든 물건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둘러보니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음표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은 뒤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냉장고를 열어 저녁으로 뭘 해먹을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김민주는 오늘 밤 파트너 만나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파트너라는 단어가 갑자기 아주 모호한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병을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안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최유진 씨의 SNS를 다시 열어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더 많은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행동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일 끝나려면 10시 넘을 것 같아. 저는 그 글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오른쪽 서랍은 김민준이 개인 서류 몇 가지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권, 낡은 계약서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업무 관련 메모와 약속 몇 개만 적혀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의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셔츠 하나하나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문득 짙은 네이비색의 셔츠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셔츠가 기억났습니다. 김민준이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입었던 바로 오늘 낮에 SNS에서 봤던 그 사진 속의 셔츠였습니다. 저는 셔츠를 꺼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레스토랑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3주 전, 총 금액은 4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며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주 전 그날 밤 김민주는 제게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릴 필요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미팅이 길어질 수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이런 저녁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최유진 씨의 계정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사진, 음식 사진, 즐거운 내용의 게시물들을 더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김민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몇몇 사진 속에서 익숙한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 시계. 그 시계는 제가 민준 씨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와인잔 2개가 마주보고 있는 사진. 저는 사진 구석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자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에 끼워진 반지는 바로 저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2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기다렸지. 그가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방식, 물을 마시는 방식, 침실로 들어가는 방식.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어떤 파트너 만났어요? 김민주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그룹인데 금융 프로젝트 협력을 원하고 있어. 그는 이야기가 완전히 사실인 것처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김민준이 거짓말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습관처럼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피곤하면 일찍 자.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던 최유진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 여자. 한 명은 자신이 아내라고 믿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미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은 남자는 그 2 믿음 사이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잘게.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눕자 욕실에서 김민준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폭발하여 그를 추궁하고 이 집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 둘째, 침묵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 저는 2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0분쯤 후 김민준이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누워 불을 끄고는 매일 밤처럼 팔을 둘러 저를 안았습니다. 잘 자 여보. 저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의 업무 스케줄, 공동 계좌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파트너라고 부르는 만남들. 만약 김민준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었다면 저 역시 진실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 하늘은 아직 희미했고 햇살은 저 멀리 건물들 사이로 막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는요, 여전히 제 옆에서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그의 팔은 매일 아침처럼 제 허리에 가볍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본다면 누구나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 뒤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정신을 완전히 깨우려는 듯 오랫동안 세수를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김민준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회사에 좀 일찍 가봐야 해서.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와서는 매일 아침의 습관처럼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어제 첫 출근?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는 웃으며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셔츠를 고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제게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주는 흰색 셔츠를 고르고는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객이랑 미팅이 있어서 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안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제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민주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가 화면을 보며 가끔 미소 짓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장 관련 기사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간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마침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유진. 메시지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요. 저는 그 글자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어제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각이 저를 감쌌습니다. 김민준이 식탁으로 돌아와 제가 방금 본 것을 전혀 모른 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몇 분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디테일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밤 회의에 대한 거짓말.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어젯밤 김민준의 메시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파트너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거짓말이었습니다. 30분쯤 후 저도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제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최유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잠시 후 최유진 씨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팀장님,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강남에 새로 생긴 일식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이가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하고 싶다고 데려가줬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최유진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이는 항상 그래요.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제가 찾았던 일식집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그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일 겁니다. 오전은 회의와 이메일 처리로 흘러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최유진 씨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녀가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아래 가서 커피 좀 사올게요.
뭐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네. 최유진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침 메시지가 도착해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민준 오빠. 화면에 뜬 메시지의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바쁘니까 저녁에 데리러 갈게. 저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재빨리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유진 씨가 제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팀장님, 커피요. 고마워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더욱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질투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김민주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 척 했습니다. 10분쯤 후 최유진 씨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도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은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 차림에 차키를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가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수십 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몸을 숙여 무언가 말하고는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사무실에서 매일 제 옆에 앉는 그 여자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김민준이 최유진 씨를 태워가는 것을 본 후 저는 차를 몰아 곧장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이 강변 공원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반사되는 불빛들이 마치 부서진 조각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김민주는 제 등 뒤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고객이랑 저녁 먹는 중이라 늦을 것 같아. 저는 그 글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옆 좌석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들이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연기해온 연극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어 강변을 떠나 서초구에 있는 작고 익숙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대화가 필요할 때마다 친한 친구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혜가 이미 익숙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대학 동창으로 현재 재산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부르다니 무슨 일이야?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민준 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지혜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격받은 표정은 아니었고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꽤 오래된 관계야. 지혜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새 회사에 첫 출근한 날, 최유진 씨의 책상 위 사진, 프로포즈 반지, 휴대폰 속 메시지, 그리고 오늘 오후 회사 앞에서 김민준이 그녀를 태워가는 것을 본 순간까지. 지혜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만약 이 관계가 끝난다면 난 모든 걸 잃지는 않을 거야.
지혜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재산 말하는 거야? 응. 저는 커피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파트, 예금, 투자금 전부 우리가 함께 이룬 거야. 만약 그 사람이 공동재산을 다른 삶을 꾸리는데 썼다면 난 알아야겠어.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증거? 응. 지혜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냥 의심만 하거나 말뿐이라면 법적으로 갔을 때 모든 게 아주 어려워져. 하지만 외도나 제3자에게 공동재산을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추적해야 해. 자금, 시간, 그리고 관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금은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는지, 시간은 파트너를 만난다고 했던 저녁들, 그리고 관계는 그들이 연인처럼 지낸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구나.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한 말은 어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던 참이야.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침착하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충격은 이미 지나갔나 봐.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아내라는 걸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몰라.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겠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미래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던 최유진 씨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지혜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해. 왜? 김민준이 네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흔적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지혜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밝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으며 저 밖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집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스프레드시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메시지, 파트너와의 미팅이라고 했던 저녁들. 모든 디테일이 제가 서서히 윤곽을 보고 있는 그림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쯤 후 현관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약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고객이랑 너무 오래 있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증거, 자금, 시간, 관계, 이 싸움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스 게임이 되었고 저는 어떤 수도 성급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패배하는 사람은 제가 아닐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김민준이 집을 나선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는 빈 베개가 있었고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고객이랑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 아침 꼭 챙겨 먹고 힘내. 예전이었다면 저는 그 작은 배려에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모지를 보니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의미는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타서 거실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어젯밤의 스프레드시트가 화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김민준의 거짓말에 대한 기록들이 점점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직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공동 계좌는 여전히 가족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금융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주로 관리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세부 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마트 비용, 아파트 관리비,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까지 더 깊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잘못 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최유진. 송금 날짜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1억 5천만 원의 이체 내역. 역시 수취인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달 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감각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개월, 4개월, 6개월. 이체 내역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5천만 원, 어떨 때는 1억 원, 어떨 때는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김민주는 바람만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저 여자에게 대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체 내용. 모든 숫자가 제가 침착하게 마주하려는 진실에 박히는 작은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1시간 후 저는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 정리를 마쳤습니다. 최유진에게 이체된 총 금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억. 그건 작은 돈이 아니었고 분명 김민준의 개인 돈도 아니었습니다. 공동계좌의 대부분은 수년간 우리 둘이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방금 뭘 좀 발견했어. 뭔데? 우리 공동계좌에서 그 여자한테 20억 넘게 이체됐어. 지혜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그거 진짜야? 저는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네. 네 말은 그 돈이 공동재산이라면 그가 제3자에게 이체한 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은 전부 저장해놨어. 잘했어. 지혜가 바로 말했습니다. 전부 백업해놔야 해. 화면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하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놔. 절대 그 사람이 네가 발견했다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돼. 알겠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지혜가 말한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별도의 폴더에 저장한 뒤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거를 마쳤을 때 시계는 거의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응, 나야. 오늘 늦게 오는지 미리 물어보려고. 왜? 오늘 저녁에 파트너랑 미팅이 있어서 저는 노트북 화면 위, 방금 명백한 고발장처럼 나타났던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늦을 것 같아.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 또 늦은 저녁 먹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최유진 씨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민준 오빠랑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곧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보러 갈 수도 있대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최유진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집부터 준비해야 한대요.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좌에서 봤던 큰 거래 내역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회사에 보낸 계약금 3억 원, 이체 날짜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은 더 이상 저를 떨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가 실행한 모든 거래는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들은 점차 제 손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김민준이 우리의 돈으로 새로운 삶을 짓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가 그 돈 한 푼 한 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이 책 내역을 발견한 후 제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김민준의 일상 속 모든 디테일은 저를 더 큰 진실로 이끌어줄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오전은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씨는 오늘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 그녀는 한 명품 브랜드의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열어 구두 상자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저를 향해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구두 예쁘지 않아요? 저는 쳐다보았습니다. 베이지색 하이힐, 세련된 디자인, 분명 저렴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민준 오빠가 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주네요. 그녀는 옅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보살핌을 받아야 한대요.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우리 공동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20만 원, 시내백화점의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팀원들은 또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최유진 씨는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한강이 바로 보여요. 한 동료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최유진 씨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70억 원 정도요. 다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남자친구분 정말 부자인가 봐요. 최유진 씨는 웃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일하니까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70억. 저는 계좌에서 봤던 계약금 3억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주는 이 계획에 정말 진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그날 오후 퇴근길에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미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몇 분 일찍 나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회사 정문이 잘 보였습니다. 15분쯤 후 최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서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김민준의 익숙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가 차에서 내려 제가 한때 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유진 씨가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무언가 말하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차가운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꽤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앞서가는 김민준의 차를 놓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는 여의도 대교를 건넜고 제 심장이 조금 더 세게 뛰었습니다. 얼마 후 차는 강변에 건설 중인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멀리서 김민준과 최유진 씨가 분양사 직원과 함께 프로젝트 모형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유진 씨는 꿈에 부푼 눈빛으로 아파트 모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그녀 옆에 서서 가볍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양사 직원이 무언가 설명하며 모형 속 한 동을 가리켰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진 씨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얼굴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 소녀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멀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몇 분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저와 김민준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우리는 함께 가구 하나, 벽지 색깔 하나까지 골랐습니다. 김민준은 제게 그 집이 우리가 함께 늙어갈 곳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분쯤 후 김민준과 최유진 씨는 분양사무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저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시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거대한 유리 블록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김민주는 자신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의 뒤에서 그 흔적들을 하나씩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사진 속 김민준과 최유진 씨는 아파트 모형 앞에 나란히 서서 마치 집을 사려는 예비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비밀번호가 설정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열어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날짜, 장소, 여의도 아파트.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결혼은 3년 전에 이미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수집한 단서들이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영수증, 자금 흐름, 만남들, 여의도의 아파트,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해 왔고 그 삶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김민주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가 제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미리 타놨어. 저는 커피잔을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모형 앞에서 최유진 씨 옆에 서 있던 그의 모습,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던 모습, 아주 익숙한 제스처였습니다.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그가 제게 해주던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찍 안 나가?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늦게 있어.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고 컵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새 회사라 일이 많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대화했습니다. 다툼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에 그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민준이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몇 분 더 머물다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저장해둔 자료 폴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찍은 사진들, 이체 내역 통계표, 메시지 캡처 화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최유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밥 먹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모르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가 전화를 끊고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팀장님, 오늘 바쁘세요? 왜요? 민준 오빠 프로젝트 마케팅 제안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자친구분 프로젝트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프로젝트에 투자 준비 중인데 마케팅이 잘 되면 자금 유치가 더 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보내줘 봐요. 최유진 씨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새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카이인베스트. 카이인베스트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법률 정보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법적 대표자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새 회사를 차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주 명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유진, 지분율 20%. 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제가 방금 어떤 정보를 읽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팀장님?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네요. 최유진 씨는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민준 오빠가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재정 기반이 아주 튼튼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다니 대단하네요. 네. 그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래요. 씁쓸한 감정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저는 김민준이 지난 7년간 제게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몰아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으로 갔습니다. 방금 자료에서 본 새 회사의 사업자 등록지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본 뒤 저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카이인베스트라는 명패가 붙은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투명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김민준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최유진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투자자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민준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유진 씨와 함께 새로운 회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아마도 제 돈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건물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결혼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 재산,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배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도시의 불이 켜진 지 오래였습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발코니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기 전 거실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가구, 모든 벽의 모서리가 제가 이 결혼이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저는 굳건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교묘한 거짓말로 지어진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보았습니다. 최유진 씨에게 이체된 자금 흐름, 여의도에서 찍은 사진, 카이 인베스트 회사 정보, 최유진 씨의 이름이 있는 주주 명단, 모든 것이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폴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거라도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새 회사를 차렸어. 지혜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무슨 회사? 카이 인베스트라고. 주주는 누군데 그 사람이랑 최유진. 저는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숨을 내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별도의 경제적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금의 일부는 우리 공동재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지혜가 바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뭐야? 저는 발코니 밖을 보았습니다. 아래의 도시는 빛의 바다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금 흐름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조심해서 해야 해. 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공동 계좌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백업해두는 게 좋아. 이미 해뒀어. 지혜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저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겠지. 전화가 끊기고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꽤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그가 다가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빴네.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잘 돼가? 김민준은 아주 잠깐 제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멈칫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말이야? 금융 쪽.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잘 돼가.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물어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김민주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 남편이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민주는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그의 새 회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주주 명단에서 최유진 씨의 이름을 봤다는 것도, 그가 이체한 모든 자금 흐름을 제가 기록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노트북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김민주는 웃었습니다. 요즘이 좀 바쁜 시기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잘게. 그래.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민주는 바람을 피웠고 공동재산으로 최유진 씨를 지원했으며 그녀와 함께 새 회사를 차리고 새 아파트를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차근차근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니 최유진 씨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민준 오빠가 저희 프로젝트에 곧 투자자가 생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도 확장할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최유진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팀장님은 항상 침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케팅을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지만 시선은 그녀의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김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가 저를 보며 짓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최유진 씨는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김민준이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독신이거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진실은 그가 배신했다는 것이고, 저는 이 이야기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증거 목록에 날짜, 장소, 카이 인베스트, 사무실, 주주, 김민준, 최유진.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수를 두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파트로 돌아와 김민준과 저녁을 먹으며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을 본 사람이 있다면 다툼도 없고 긴장감도 없는, 심지어 예전처럼 서로를 챙겨주는 말을 건네기도 하는 꽤 안정적인 부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매일 최유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남자친구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제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최유진 씨가 의자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팀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뭔데요? 그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정말 진지하다면 보통 얼마나 사귀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요? 최유진 씨는 손을 내려다보며 약간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우리가 사귄 지 3년 됐고 새 프로젝트가 안정되면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제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아주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새 회사가 안정되면 여의도 아파트로 이사 갈 거래요. 팀장님이 보시기엔 그 동네 어때요? 저는 그들이 프로젝트 분양 사무소에 있던 그날 오후 제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좋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강 뷰가 정말 좋잖아요. 최유진 씨는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민준 오빠가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집부터 있어야 한대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자신이 제3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이 그녀만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독신이거나 이혼 준비 중인 남자였을 겁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되자 최유진 씨는 평소처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을 지나갔습니다. 남자친구분 아직 안 왔어요? 네, 금방 올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고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김민준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최유진 씨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 광경은 제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 안에서 그들의 차가 주차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주는 두 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파트 아내의 다정한 남편, 다른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새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고 새 회사를 세우는 남자. 문제는 그 두 세상이 곧 충돌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김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저를 잠시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일 때문에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물을 가져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끼리 데이트도 할 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김민주는 그 말이 최유진 씨가 했던 이야기를 제게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파트너와의 미팅이라고 했던 저녁들, 일본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싼 선물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김민준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두 삶이 서로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다툼에 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할 방법에 대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니 최유진 씨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 민준 오빠 회사에서 투자자 미팅을 한대요.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하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최유진 씨는 즐겁게 다시 일에 집중했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쩌면 그 투자자 미팅이 모든 것을 바꿀 적절한 시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새로운 회사, 두 번째 삶을 건설하려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아내. 저는 자료 파일의 저장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게임은 절반쯤 진행되었고 다음 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최유진 씨에게 카이인베스트의 투자자 미팅에 대해 들은 후 제 머릿속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행사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파트너, 투자자, 업계 친구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김민준이 새 회사의 창립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가 동반 초대를 받았다면 그는 그녀를 자신의 미래의 일부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전 사무실은 꽤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찍은 사진, 이체 내역, 회사 주주 정보, 모든 것이 제가 기다려온 순간으로 저를 이끄는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점심회의 있어서 바빠. 점심 먼저 먹어. 저는 메시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가 정말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회의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최유진 씨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최유진 씨가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 투자자 미팅 정말 기대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요.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업계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인가 보네요. 최유진 씨는 웃었습니다. 회사가 투자 유치하는 첫걸음이래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가 유진 씨를 정말 신뢰하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오빠가 제가 처음부터 함께한 동반자라고 했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김민준이 정말 그녀를 신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주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일이 평소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시쯤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때?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지혜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 투자자 미팅에 갈 거야. 지혜가 바로 말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김민준의 아내 자격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지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거기 나타나면 모든 게 즉시 바뀔 거야. 알아. 준비됐어?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밖에 고층 빌딩들이 오후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준비됐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해. 그럴 거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김민주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투자자 미팅 준비 중이야.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하는 거 맞지? 김민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친구한테 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작은 미팅이야.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많이 초대했어? 투자자 몇 명이랑 파트너들 뿐이야. 큰 행사는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가 그곳에 나타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빠? 왜?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끼리 시간도 좀 보내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최유진 씨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침실에 들어갔지만 바로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리버사이드 호텔의 주소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투자자 미팅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오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 결혼, 김민준의 인생, 그리고 최유진 씨가 믿고 있는 세상까지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김민준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건설했다면 저는 그 두 삶이 서로 마주하게 만들 사람이 될 겁니다. 투자자 미팅 전 며칠은 평소보다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집에 와서 김민준과 저녁을 먹고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생각이 단 하나, 다가오는 금요일 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껍데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최유진 씨는 날이 갈수록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출 수 없는 설렘으로 다가오는 미팅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그녀가 작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팀장님, 미팅 때 무슨 색 드레스를 입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 쪽을 보았습니다. 어떤 색들이 있는데요. 최유진 씨는 휴대폰으로 빨간색, 흰색, 짙은 파란색 드레스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흰색이요. 더 우아해 보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그날이 자기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바쁘겠네요. 네. 최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같이 가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최유진 씨는 자신이 그 남자와 진지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의 다른 곳에서 그 남자가 여전히 법적인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몰아 강남의 큰 쇼핑몰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곧장한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들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판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파티 드레스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요.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차분한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스타일로요. 몇 분 후 그녀는 드레스 몇 벌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매우 세련된 디자인의 긴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몇 주 전에 저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은 더 침착했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숍에 들러 금요일 저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가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마 최유진 씨와 저녁을 먹고 있거나 그들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의 도시는 매일 밤처럼 활기찼습니다. 차들이 계속해서 오갔고 길 위로 빨갛고 노란 불빛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 밖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이야기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믿음, 배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지어진 껍데기들에 대한 이야기들. 10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저는 발코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뭐해? 도시 구경.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도 여기 서본 지 오래됐네. 그가 제 옆에 와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이 켜진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좀 바빠. 그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김민주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미팅만 잘 끝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프로젝트 말이야?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회사는 아주 빠르게 성장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빌게. 김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후 바로 그 미팅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바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 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의 컨퍼런스 룸, 투자자들, 파트너들, 그리고 김민준이 제가 방금 산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순간에 대해서 그 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진실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계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전야는 항상 고요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이야말로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거의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회의, 이메일, 마케팅 기획안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거의 항상 다가오는 저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나설 준비를 할 때 최유진 씨가 설레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저 오늘 저녁 미팅 때문에 일찍 가볼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유진 씨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복도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몇 분 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기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긴장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쯤 후에 회사를 나섰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에 가기 전 예약해둔 헤어숍에 들렀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자신과는 아주 다른 버전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결혼이 영원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하고 날카로웠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샀던 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얇은 재킷을 걸친 뒤 리버사이드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거의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넓은 로비는 조명으로 환하게 빛났고 높은 유리창이 빛을 반사하여 반짝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카이 인베스트 행사 컨퍼런스 룸을 물어본 뒤 긴 복도를 따라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컨퍼런스 룸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 몇 초간 멈춰섰습니다. 방 안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뒤쪽 스크린에는 카이 인베스트 로고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의 중앙에서 김민준이 한 무리의 투자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칠 전 제게 의견을 물었던 흰색 드레스를 입은 최유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가까이 서서 마치 일과 삶의 동반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행사 안내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러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게 빈 이름표를 건넸습니다. 성함 좀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펜을 들어 박서연 2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김민주는 아직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젊은 여성 투자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이 그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라도 되는 듯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음료 테이블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저에게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커졌으며 그의 온몸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짓고는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행사 주최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김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최유진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소개 안 시켜줘요? 김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열면서 안에는 초대 안 하는 거예요? 주위의 공간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저를 보고 다시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아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 아내예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최유진 씨는 한 걸음 물러섰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김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고는 근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작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등 뒤 카이인베스트 로고가 여전히 떠 있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제 남편입니다. 군중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은 그가 지난 3년간 바람을 피워온 상대입니다. 방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유진 씨는 굳어버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공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곳에 서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제 말 한마디에 컨퍼런스 룸은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군중 속 몇몇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투자 자금을 논하던 투자자들은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민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제 앞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황 상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서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해도 괜찮아요. 최유진 씨는 그의 옆에 서서 여전히 물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 속의 물이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민준 오빠. 그녀가 그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무슨 뜻이에요? 김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투자자 그룹에 있던 한 나이 든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본인을 당신 아내라고 소개했는데요. 김민준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해봐요.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사적인 일입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방 안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 일부가 저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즉시 몇몇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족의 공동 재산을 새 회사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최유진 씨가 김민준을 짹 돌아보았습니다. 독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나왔습니다. 결혼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김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그게 저는 제 앞에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제 결혼을 파괴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막 깨달은 한 여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몰랐어요? 제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어요. 김민준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서연, 그만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요? 근처에 서 있던 한 투자자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방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였던 사람들은 이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저는 아주 침착하게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걸 망친 건 당신이에요. 저는 가방을 열어 미리 인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 계좌의 이체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총 20억 원이 넘어요. 전부 이 회사의 두 번째 주주에게 이체되었습니다. 방 안에 몇몇 사람들이 테이블로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유진 씨도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아내 돈으로 나한테 돈을 보냈던 거예요?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투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미팅은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방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의 활기찬 분위기는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김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뭘 설명해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저를 대신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최유진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몇 주 전부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흰 드레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내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배신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등을 돌려 컨퍼런스 룸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방에는 저와 김민준만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저는 침착하게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죠. 김민주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당신이 한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텅 비어가는 방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을 돌려 컨퍼런스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결혼은 오늘 밤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저는 등 뒤에 문이 아직 열려있는 채로 컨퍼런스 룸을 나섰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의 복도는 방금 폭풍이 휩쓸고 간 방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빛나는 철제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눈물도 폭발하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장이 막 닫혔다는 아주 명확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하자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매일 저녁처럼 활기찼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오갔고 강변 도로 위로 노란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크게 변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문 앞에 몇 분간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지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앞을 달리는 차들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지혜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컨퍼런스 룸의 상황, 저를 보고 변하던 김민준의 눈빛, 최유진 씨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알아? 아마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자 미팅이었을 거야. 저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지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뭐야?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지혜가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수집한 자료들이 아주 중요할 거야.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데 썼으니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너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우리는 몇 마디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기 전 휴대폰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하지 않고 휴대폰을 옆좌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집은 매일 밤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7년의 결혼, 3년의 배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몇 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저는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사는 대신 진실과 마주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몇 초간 서 있다가 발코니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왔어요. 그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컨퍼런스 룸에서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보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생각엔 내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년. 3년 동안 당신은 두 개의 삶을 살았어요. 나를 속이고 그 여자를 속였어요. 가족의 돈으로 새로운 삶을 지으려고 했어요.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요? 아파트를 다 사고 난 후에? 회사 투자 유치가 성공한 후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김민주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한 거야? 네, 지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결말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발코니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은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AI 음성을 사용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는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은 정직과 상호 존중으로 쌓아 올려져야 합니다. 둘째, 이상 징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배신에 직면했을 때 침착함과 냉정함은 항상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독립과 주체적인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진실은 한동안 숨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삶 속에서 항상 좋은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